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시간은 재미있게 유익하게 여러분 귀에 쏙쏙 꽂히도록 제대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평론가님 너무 또 재밌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 평론가님 총선이 이제 약 보름 정도, 정확히 16일 전입니다. 총선 열기 한창 뜨거운데요. 예. 이번 총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잘 치러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눈높이. 네. 예.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네.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눈높이에 맞췄었나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국민들의 네. 눈높이에 치러졌다라는 것은 네네.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그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았던 겁니다. 즉 지금 정치가 엉망인 것은 유권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좀 높여서 좀 더 수준 있는 정치인을 뽑읍시다. 예. 네. 첫 멘트부터 아주 좀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좀 재밌게 이제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선거 3일 뒤면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뤄보고 선거 어떻게 투표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또 투표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평론가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권,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복수가 정치 목적. 좀 자극적입니다. 역시 평론가님처럼. 네, 누굴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 같은데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복수가 정치 목적이라니까 마치 영화 제목 복수는 나의 건 이런 게 네. 떠올라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를 향해서 조국 대표요.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극단주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언명을 피했습니다.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네. 아니면 저 이 기사 못 읽어봤는데요 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 굳이 언명을 해서 띄워줄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해서 맞아요. 하나의 그 자기의 선거의 프레임에 누구를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은 네. 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거 최승호 후보만 말이죠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거 순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최승호 말씀드리지 후보가 않았습니까? 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노출을 마세요. 많이 시킨다. 노출을 그렇죠. 많이 시킬 수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극단주의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고 나서도 정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 대놓고 이야기하는 정치의 목적이 복수가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급을 하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조국 대표를 향한 한 위원장의 좀 비판이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조국 대표가 당 대표로 추대된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네. 그 질문에 네. 지난 3일 날 네.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 머리 좋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네. 계속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뜨고 그리고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에서 저격을 하니까 네. 지난 12일 네. 조국 혁신당은 극단주의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치고 나온 것이죠. 더 이상 언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기에는 네. 조국 대표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세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일에는 무시, 그리고 네. 12일에는 극단주의 세력이다라고 저격을 한 겁니다. 무시를 하다가 갑자기 극단주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받아쳤나요? 사실 조국 나중에 또 말씀드릴 네네네. 기회가 있겠지만 조국 대표의 언명이 점점 커지는데 네. 이게 상당히 뭐랄까 사람들에게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네네. 그리고 과거의 조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조국이 아니라 네. 굉장히 공격적인 조국으로 네. 바뀌어서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황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극단적으로 27자리의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있다. 아, 휴대전화 비밀번호 27개. 왜냐하면은 고발 사주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비밀번호 27자리 못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에서 못 풀었어요. 그렇죠. 다시 돌려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27자리 이 비밀번호가 뭐냐?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비밀번호 27자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냐? 누가 극단적이냐라고 조국 대표가 네. 한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위원장이 자기들을 비판한 건 헌법을 부정하거나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아마 끼워넣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는 헌법을 부정한 적도 없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한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27자리 비번 네. 이런 사람이 더 훨씬 더 극단적이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은 4개나 6개 정도 한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비판한 거죠. 네. 대통령으로 취할 수 없는 극단적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네. 꼬치꼬치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사법적인 판결을 받은 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예.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방탄하느냐, 왜 와이프에 대한 대통령의 와이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막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첨예하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조심하세요. 와이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김건희 여사라고 여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민까지는 붙이지 않더라도 대통령님의 이제 와이프 제가 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 조국 혁신당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국 혁신당이 생각지도 못하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렇죠. 비례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표. 네네. 저 조국 혁신당 저렇게 지지율 높이 올라갈지는 네.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저번 방송에서는 몰랐다고 몰랐다고 얘기했었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상황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앞장서서 판을 키우고 넓혀줬어요. 네네. 야권 지지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줬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 대법원 아직 판결 남았지 않느냐. 네. 네. 2년 실형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 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가서 다시 뒤집어졌지 않느냐.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건 진짜 나중에 조국 대표가 나중에 비례로 국회의원 한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 판결에서 2년 실형 그대로 나오면은 실형 살면서 의원직 사퇴를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겠다. 그건 그 희생은 내가 지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상당히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보여주시죠. 대파 3,900원 주고 샀다. 아, 요거 좀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3,900원 주고 샀다.
누굴까요? 정치권의 때 아닌 대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마트에 가서 네네. 파를 한 단 집어들고 네. 가격을 보니까 875원이다. 네네네. 내가 시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네.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싸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네. 비싸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네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뜨아하죠. 어. 최승호 진행자님께서는 네네. 마트에서 파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가지고. 요리를 안 하세요? 네. 875원은 근데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요? 875원은 싼 가격이죠. 싼 가격이죠. 그런데 네. 875원에 파를 생산해서 파는 농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너무 싸죠. 너무 싸죠. 너무 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음. 절묘한 선을 탔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나 방금 네. 파 한 단 샀는데 3,900원 줬다. 아, 이 3,900원 얘기예요. 줬다. 네. 대통령이 살 때는 875원이라고 하니까 아. 나도 그렇게 야당 대표가 하니까 한 900원쯤 될까? 하고 갔는데 3,900원 줬다. 그러면 대통령만 싸게 해준 겁니까? 그렇죠. 아, 이게 할인해 준 거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네. 실제로 네. 농협 매장에 네네. 갈 때 2번은 할인을 하고 특별 네. 할인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네네네. 여러 번 할인을 하니까 네. 그것이 이 875원이라고 가격이 딱 찍혀서 나온 건데 네. 하필이면 대통령이 아. 그날 마트에 들리는 날 네. 파가 875원이다. 할인 행사를 한 할인 거예요. 행사를 한 걸. 아, 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에 행사를 갈 때 네. 어디 간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호실이라든지 네.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미리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가서 대통령 동선까지 다 짜요. 네. 그럼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트 책임자 입장에서 대통령 여기 오니까 파 집을 수 있겠구나. 네. 여기 싸게 네. 할인했던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걸 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거기 어디냐 네. 민생 토론 다니지 말고 네. 마트만 다녀라. 네. 그게 민생 도와주는 거다라고 많은 누리꾼들이 조롱을 했죠. 이 부분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피해자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피해자일 수 이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기를 내가 대통령이 갈 테니 좀 할인해 놔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합리적 가격이다. 저처럼 아까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875원이라고 했을 때 좀 싸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 좀 어쨌든 공격받는 대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물가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게 이재명 대표의 핵심 키워드인 거죠. 네네. 예.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예.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표 말이 조금 더 약간 좀 자극적으로 하는 게 이게 포천 가서 한 건가요? 이게 아니죠.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네. 이 말 하나만 좀 이게 전해주시죠. 이제 예, 그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예. 게 예. 포천이라는 지역에 가서 네네네네. 유세에서 네네. 전쟁이 지금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한반도가 위험하다라고 네. 안보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포천 가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네. 포천이라는 지역은 북한과 네.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해 있어요. 네, 대북 그런데 정책 지금,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 굉장히 북에서도 뭐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한다라든지 네. 북중러 한 편 먹고 네. 한미일 한 편 먹는다고 하니까 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럴 때마다 북에서 미사일 쏴대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요 네. 상황에서 이 지금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집단에 다시 운명을 맡길 것이냐라고 굉장히 세게 네.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한 것이죠. 대파와 대북 정책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도 한마디 좀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말입니까? 대표가 이야기하는 네. 민생하고 네. 안보 정책을 얘기한 거고 네, 네. 그 표현이 대파로 이야기가 네. 된 건데 조국 대표는 여기서 또 센스를 발휘해서 네. 윤석열 정권은 네.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로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파로 겁니다. 망한다. 정치인이 어떤 한 워딩을 네. 한 마디를 전달할 때요. 네네. 어렵게 자기가 많이 한다고 어려운 용어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로 네. 망할 것이다. 네네. 깊숙이 찌르는 것이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입니다. 물가에 대해서 고물가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조국 대표님도 이제 정치적인 수사를 좀 잘 사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노력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치권 때 아닌 좀 대파 논란, 우리 평론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대파 파는 양재도 하나로마트 집값 가려고 했는데 예. 금방 다 팔렸대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확실히 좀 파는데 좀 도움이 된 건가요? 그러기보다 봤더니 싸니까 산 거겠죠. 아 그런가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았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네. 이런 대파 가격 논란이 나올 정도로 현재 물가가 굉장히 물가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그 현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치를 때 네. 곤혹스러운 지점 아닌가. 이 물가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권은 하루빨리 대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예. 뭐 살포한다든지 뭐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선거 과정 중이니까 또 총선이 있으니까 아마도 정부에서는 어떤 또 정책을 쓰기는 좀 껄끄럽겠죠. 부담스럽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이준석이 유세하면 교통마비다. 어디서든 슈퍼스타. 우와, 아, 우와. 누가 이 슈퍼스타네요. 얘기를 했을까요? 예. 네. 아,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 예.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대책위원장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상임으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선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 예. 개혁신당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뭘까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예. 34살이 평균 연령인 네. 동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혁신당은 지금 동탄의 모든 네. 승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지금 개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예. 오히려 잡아먹힌 형국이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라도 한석이라도 네. 이준석 대표가 살아남아야 예. 개혁신당의 그 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예. 지금 동탄의 승부를 거는데 예. 이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은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예. 이준석이 유세만 하면 예. 교통이 마비된다. 교통마비가 된다. 어디든지 슈퍼스타다. 예. 이거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죠. 네, 느끼죠. 네. 그리고 가보고 싶지 그쵸, 않겠습니까? 아니더라도 긴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 그렇게 가보고 싶어지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가보면은 예. 진짜 구름대처럼 보이고 네.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언명은 예. 먼저 이야기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만들어진 걸 뒤에서 후속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대체로 선거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먼저 네. 언명을 던집니다. 네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가죠. 네. 천하람 총괄위원장, 선대위원장이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네, 네. 것이고 제 3지대에 있는 군소정당으로서는 예. 생존을 위한 저는 몸부림으로 보여요. 그렇죠. 프레임을 어쨌든 만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껴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나 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세대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뭐 구름대처럼 좀 몰고 다니는 그런 약간 연예인 느낌이 좀 날 정도로 일부 마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걸 평론가님? 이제 일부에서 보면은 예, 예. 이걸 팬덤 정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팬덤 정치는 정말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네. 항상 연예인처럼 옆에 딱 붙어서 네. 계속 지지해주고 네. 열광적으로 이것이 확산을 시키는 네. 것인데 이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모습 다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지금 팬덤 정치의 다른 이야기는요. 네. 참여 정치입니다. 네.
국민들이 예전에 정치라고 막 고개 흔들고 아우 나는 싫어 하면은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네. 몇몇 소수자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치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다. 네네. 다만 정치 지도자로서 그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덤 정치에 좀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좀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현실은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예. 경기 화성을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같은 지역구 출마한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좀 2배 이상으로 좀 벌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당내 분위기도 되게 혼란스럽죠. 뭐 비례대표 공천 뭐 이제 내용이 뭐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비례대표 공천 순번 두고도 좀 내용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동탄이라는 그러니까 예. 화성을 지역이라는 예, 예.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34살의 평균 나이고 굉장히 젊은 지역인데 네. 이 소위 얘기해서 30대, 40대 사람들한테 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감이 큰 겁니다. 그렇죠. 예.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출마했던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도 네. 역시 그 크게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네. 제1야당인 공영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네, 그렇죠. 예. 선거법 위반에 좀 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그 소위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하고 네. 한정민 후보 같이 후보 단일화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뭐랄까 그 캐릭터상 오히려 예. 표를 까먹습니다. 네. 그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 내에서도 지금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 네, 뭐 양양자 의원. 원내대표가 예, 예, 예. 탈당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했었죠. 예. 네,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예, 예. 그 가까스로 봉합이 되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요 굉장히 당내가 시끄럽고 복잡하면은 네. 선수가 바깥에서 막 뛰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는 겨우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그 영향이 바깥까지 미치는지 몰라도 네. 이준석 대표가 전국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다지 지역에서 표를 얻기가 녹록지 않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앞으로는 모른다. 여기까지만 근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 사실은 우리 이제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시는 예. 김종인 공관위원장 총선 이제 19일 앞두고 좀 돌연 2선으로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면서 좀 개혁신당은 유일한 좀 반전 카드가 좀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약간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왕좌왕 중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앞날 마지막으로 좀 총평 좀 해주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예. 별명 뭐 여의도 차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 굉장한 정치 컨설턴트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예. 전략을 제대로 짚는 분인데 이야기는 젊은 당이니까 젊은 사람들 앞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고사했다는 게 이선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보면요. 네. 김용인 위원장이 짚었던 이 당은요. 1당 아니면 2당이었습니다. 그랬죠. 제 3당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 3당 가서 해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왜 꼭 이 시점에 후퇴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개혁신당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은 왜 밝히지 않는가. 답이 없으니까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했는데 네. 지금 박수 치지 않을 때 떠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예. 굳이 요청해서 예. 찾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괜찮으시겠어요? 김종인 위원장님 어쨌든 능력도 있으시고 어쨌든 계속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던 분이잖아요. 예. 이번엔 좀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아니면- 안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개혁신당이 맨 네. 처음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네, 하기 네. 위해서 나갔다면 지금하고 달랐을 거예요. 네. 앞으로 전망을 얘기한다면은 네, 네. 개혁신당이 과거 이낙연 새로미래랑 네. 합당을 하지 않고 네, 네. 독자적으로 자기의 캐릭터를 세웠다면 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지지받지 네, 않았겠느냐. 네, 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당과 분당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네. 지금 나중에 출발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네. 제3지대로서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지 않았느냐. 네,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게 김종인 위원장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답답한 상황이고 자기 뜻대로 좀 안 되는 어떤 당내 분위기 때문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좀 개혁신당의 앞날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총선 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버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 여야 선거전 본격화, 주목되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주요 격전지입니다. 여야가 선거 체제로 좀 전환을 하고 본격적으로 표심 확보에 대한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선거 열기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지원론과 심판론이 강하게 충돌하는 이번 총선은 예측 불허의 약간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격전지로 꼽히는 몇몇 특정 지역구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평론가님하고 좀 나눠볼 텐데요. 전국 총선 지역구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끄는 지역구는 역시나 그렇죠? 단연 인천 계양 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했었던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기 때문인데요. 미니 대선 혹은 명룡대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계양 을 지역이 초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래요. 사실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구가 가불로 나눠진 이후 2010년 재보선을 제외한 7번의 총선을 사실은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뛰어든 거예요. 상대방이 직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음 선거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선거에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면 자리가 비거든요. 그 자리를 원희룡 후보는 그대로 차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됐을 경우,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희룡 대표는 계속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계속 굉장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 옆에 같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급은 아니다. 둘이 맞붙기에는 원희룡 장관의 체급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어쨌든 대통령 후보 나가셨던 분인데 안 됐죠. 지금 제1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이 대표급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좀 예민하게 좀 파고들고 있다. 조금 지금은 좀 체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붙는 이 선거가 결코 저는 손해라고 보지 않아요. 손해라고 보지 않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두 분은 계양을에 연고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님은 어쨌든 경기 성남시고 원 장관님은 어쨌든 양천갑에서 3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좀 승부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 지금 한국갤럽 약간 조사 결과 보면 오차 범위 안에 약간 40대 46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두 분의 승부수는 뭘까요? 지금 이제 여기 여론조사가 격전지라고 해서 갤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죠. 여러 군데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뭐 4.3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아래로 8.8%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오차 범위 내라고 해서 격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원희룡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현 대표,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자산이 생기는 것이고, 자산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이겨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재명 대표는 또 전국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미묘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네. 진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이내로 진다면은 승리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재밌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뭐 인천 계양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에 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성남 분당 갑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하고 이제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결하는데요. 정말 박빙입니다. 제가 막 보더라도 막 계속 뒤집히거든요, 서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 좀 예상하시나요? 언론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력과 대 인지도로 이야기하는데 네네. 사실은 두 사람 다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네. 한마디 하면 언론에 실리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원래 분당 갑은 네. 안철수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가요? 이겨야 네. 되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갑자기 왔으니까요. 갑자기 왔으니까. 예. 그리고 지역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그렇죠, 하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보수 지금 지역이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힘겹게 안철수 후보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한하네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상황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죠? 중앙당에서 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황아무개 수석하고 네. 이종섭 전 네. 지금 주 호주 대사의 네, 네. 건이 네. 여기에까지 투영이 되는 겁니다. 분당해요. 예, 어. 투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총선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예. 애지간히 잘못하지 않는 한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네. 집권 여당인데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주 뭐랄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나중에 등장한 이광재 후보가 이렇게 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네. 안철수 후보가 못해서라기보다 중앙당에서 중앙 바람이 부는 것이 네. 안철수 후보의 고전을 계속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종섭 그 전 장관이죠. 네. 호주 대사의 귀국을 안철수 후보가 성명을 통해서 빨리 귀국시켜라. 네. 아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까지도 네. 갔거든요. 네.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엇박자에 대한 느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좀 강원도지사 했었던 우리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네. 갑자기 왔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 강세 지역인 어떻게 보면은 분당인데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뭔가 좀 이유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네. 말고도 네. 안정권에 있다라고 하는 예. 소위 수도권, 경기 예. 수도권에 예. 조금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수가 예.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이 네.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쉽지 바로 그런 않다. 부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턴 매치 지역구 3선 3번 부딪혔던 아니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째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인천 연수갑에서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예. 서룡노리는 이제 정승현 전 국민의힘 연수갑 담협위원장 어떻게 좀 보실까요? 지금 상황은 인천 연수갑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립적인 토양을 갖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후보와 정승현 후보가 이미 두 번씩이나 부딪힌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두 번? 두 번 다 박찬대 후보가 이겼죠. 두 번 다요. 근데 예. 이번에 정승현 후보가 많이 따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바짝 긴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정승현 후보가 네.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뜬 적이 있었죠. 네.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본 동행과 극복이라는 네. 그 뭐랄까 2021년에 펴낸 저서가 네. 언론에 딱 떴는데 여기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탁 튀어나왔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승현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 네. 그리고 언젠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강박관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아, 책에 네. 나온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언론에 터뜨리고 나니까 네. 아니 이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 했겠죠? 규정하고 예. 그 정세현 후보는 아니다 내 네. 얘기를 잘 들어봐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네. 화를 많이 내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격하다가 주춤한 거 아니냐라는 주춤했다.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춤하고 있다. 예, 여론조사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번 대결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겼는데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네. 근데 서력을 노리던 네. 정승현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네. 네. 과연 이번에 이 악재를 넘어서서 될 것인가? 네. 대체로 네.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를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6선 노립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하고 유명하신 분이죠. 민주당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네. 그렇죠? 예, 공주 부여 청량.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우리 한꺼번에 좀 해주세요. 요거 예. 시간 관계상 예. 서산 태안 요거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요거 보고 가죠. 요거 보고 가죠. 예.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예. 이 20대 총선에서는 네. 박수현 후보에 대해서 3.17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네네네.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네네. 2.22%로 이깁니다. 차이가 네. 점점 줄어들어요. 네네네. 근데 이 지역이 그 공주부여 청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육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해요. 부의장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64, 24, 24년 네. 동안 국회의원 했다라는 건데 지역에 그쪽에서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 예. 이유가 있겠죠. 예. 역시 여기서도 네. 정진석 의원의 과거 발언이 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소위 네. 얘기해서 그 민당에서 이야기하는 친일 발언.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다 매도되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산 태안 상당히 좀 강세가 있어요. 옛날에 성완종 우리 회장님 이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조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하고 붙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네. 굉장히 붙어 있어요. 서로요. 예. 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차이예요? 1, 2% 차이거든요. 그래요. 원래 좀 성일종 의원하고는 사실 이렇게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좀 차이가 좀 있었던 지금 지역인데. 세 번째 대결입니다. 네, 이 역시 세 번째 대결인데 이번에는 지난 3일 날 성일종 의원이 네. 했던 소위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네. 뭐 이토 히로부미를 네. 뭐 이렇게 국비 유학을 시켜서 네. 뭐 이렇게 갔다 와서 일본을 부흥시킨 네.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일종 의원이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5일날 보도가 되면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한반도를 병탄한 그 네. 핵심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네. 인재라고 피칭할 수가 있느냐라고 음. 이야기인데 성일종 의원도 자기 할 말은 있습니다만 네. 선거라는 이 상황에서 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네. 이토 히로부미 나오면 나올수록 성일종 의원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조한기 후보와 네.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세 번째 대결을 펼치는데 네. 이게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해요. 이 상황 네.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 보면 국민의힘 쪽이 약간 발언의 문제들로 이제 좀 계속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격전지에서도 조금 뭔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잘 쓰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아니면 지금 후보자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요. 예. 이 그 선거 막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솔직히 정신이 맞습니다.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잘 찾아내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지나가는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예, 합니다. 예. 고양이 손 빌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우리 최승호 진행자께서 네. 등장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우리 왜 캠프에 그러시는 한번 건가요? 방문해 주셨다고. 저희 이거대로 하시죠. 대본대로. 그런데 네.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전체 언론 플레이가 부족해요. 아.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예전에 했던 발언을 네.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정도 상대방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방어하다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아. 방어가 아니라 네. 이거를 이슈를 전환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이번에 선거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가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레임 전쟁을 할 때 어쨌든 그 프레임을 무시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거나 이슈를 전환하거나. 근데 이제 이슈 전환은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예. 무시하는 것도 좀 잘 안 먹히고 있는 안 것 먹히고 같다.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격정지는 우리 나경원 누나라고 예. 불러야 하는 예, 그렇죠? 예, 서울 동작을 전국구 정치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다음에 총경 출신 반윤 경찰 이제 류삼영 후보의 맞대결이 좀 펼쳐지는데요. 한강 벨트 중에서도 막판까지 좀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대표적인 접전지입니다. 여기가. 여론조사가요. 예. 양쪽이 0.4% 포인트 차이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0.4%. 이게 이제 그 네. 오차 범위를 준다면은 네네. 이거는 표의 차이가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후보는 예.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삼영 후보는 경찰 출신입니다. 출신이죠. 예. 이 상황이 부딪히는데 거기다가 나경원 후보는 그 현재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이고 그렇죠. 뭐 대선급이니까요. 그렇죠. 대선급이죠. 예. 중진 의원이고 네. 류삼영 그 후보는 이제 막 경찰을 뭐 옷을 벗고 그렇죠. 신인. 신인입니다. 예. 중진과 신인의 신인, 대결, 예. 남자와 여자의 대결. 그렇죠. 게다가 이 판사 출신과 경찰 출신 아. 여러 가지 비교할 것이 많은데 예. 0.4% 거의 의미 없는 표 차이라는 것은 네. 현재 국민의힘이 네.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판단에서 당연히 몇십 퍼센트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네.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음. 전략구로 설정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예. 힘을 실어주는 등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네. 한강 벨트의 끝까지 봐도 모를 지역이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여기가 또 보수 강세 지역과 진보 강세 지역이 딱 중간에 멈추는 지역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까지도 좀 치열할 것 같고 후보들은 피가 마르겠죠. 그러니까 강남 쪽은 보수고 예. 관악금천 쪽은 진보인데 예. 진보 지역이 이었죠. 색깔이 예, 많았는데 예. 보수 색깔이 많았는데 예. 이것이 딱 부딪힌 데가 동작이거든요. 동작이죠. 예. 이 동작에서 어찌할 바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한강벨트가 어떻게 됐는지가 결정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정책과 어찌됐든 이제 지역구 예. 시민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가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죠. 청년 대결. YTN 앵커 출신 좀 뭐 얘기 많습니다만 서울 도봉갑 예.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하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네. 이것도- 89년생, 87년생 예. 모두 30대이고요. 아, 신선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게 네. 이 역시 대비가 되죠. 예. 남성과 여성. 또. 그리고 정치 신인 네. 새 얼굴과 토박이 남성 네네. 김재섭 네. 이 대결이고 더욱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네. 유일한 MZ 세대 30대 아, 대결이라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두 분 다 또 유명하고요. 예, 네. 이 상황을 보니까 네.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파이팅 있게 네네. 선거운동 한다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한 8% 차이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네네. 8% 차이로 근데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안기령 후보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도봉갑이잖아요. 네네. 맞죠? 네. 도봉갑인데 도봉갑은 네. 이전에 네네네. 옛날부터 원래 현재 민주당 쪽에서 강세 지역이었어요. 네네. 김근태 네. 전 의장 그리고 네네. 부인이었던 인재근 의원 네. 그리고 이렇게 안기령으로 오게 된 네네.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만약에 보수 쪽에 김재섭 토박이가 네. 잡게 된다 네. 이 상황이 네. 선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들 워낙에 이제 좀 격전지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왜냐면 저희가 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그래서 평균 경쟁률 5.5대 1 비례대표 공천 승자 누구인가인 건데
오늘 또 나왔어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 나서면서 투표용지만 무려 51.7cm 예. 됐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 왜 뽑는 건지, 각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은 누구인지 살펴보는데, 사실 비례대표 그 어떤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궁금한 걸로 바로 넘어가죠. 궁금한 걸로요? 궁금한 걸로 바로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출한 4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조국 혁신당 요즘 왜 이렇게 가장 핫하죠. 요즘 왜 이렇게 지지율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평론가님? 아,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정치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왜 예측을? 아,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네.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 상승은 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데 제일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할 때 조국 혁신당을 뽑은 거죠. 아, 그러니까는 반정부적인. 가장 윤석열 정부 민주당이 심판론?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잘못한 거 아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파리 잡는데 대포를 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부채감을 갖듯이 조국 대표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정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언론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만의 분석이 틀립니다. 제3지대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소위 위성정당으로서 비례대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전에 뽑았던 사람 중에 아무개 의원은 조아무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지역으로 나와서 싸울 만한 후보가 용아무개 의원은 또다시 비례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해서 조아무개에 대한 배신감, 용아무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지지하느니 어차피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으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조국 혁신당만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 미래나 뭐 당연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다 있는데 워낙에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니까 먼저 소개를 좀 드렸고요. 국민의 미래하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 중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후보들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일단 국민의 미래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네. 사실 그 비례대표라는 것이 뭐 원래 말씀드린 지역구라는 것이 있어. 지역구에서 뽑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구와 대비되는 전국구라는 차원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비례대표로 하는데 국민의 미래를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니까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주로 가냐면은 평론가님 1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구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이제 안보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치 차원에서 제3의 목소리를 갖다 놨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 양쪽을 보면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순전히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양쪽 정당, 거대 양당에서는 사실 장애인을 좀 집중해가지고 포진시킨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언더독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생생물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준비한 시간이 좀 마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최우현 평론가님. 얘기하죠 뭐. 최우현 평론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우현 평론가님께 감사드리고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